아버지는 그냥 짐 싸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짐 싸세요. 말씀드렸잖아요. 큰아들 민석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투로 흘러나왔고 그 말을 들은 강태호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멈춰 서서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는 동작은 아버지의 존재 따위는 이미 잊었다는 듯 기계적이고 무심했습니다. 태호는 그 순간 자신이 이 거실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깨달았고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천천히 식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 태호가 묻자 민석은 여전히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고 그 태도에서는 이 대화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조급함만이 묻어났습니다. 산장이요, 거기서 쉬시라니까요. 민석은 탁자 위로 팸플릿 하나를 밀어냈고 그 종이가 나무 표면을 스치는 소리는 태호의 귓가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힐링 펜션이라고 적힌 그 팸플릿은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아마도 사무실 어딘가에 쌓여있던 것을 대충 집어온 듯 했으면 태호는 그 구겨진 모서리를 보면서 자식들이 자신을 대하는 마음도 저렇게 구겨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딸 민지는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아 있었고 그녀 역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아버지와 오빠의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민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멀리 있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텅 빈 눈빛이었고 태호는 그 눈빛에서 무관심보다 더 차가운 회피를 읽어냈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서로 간의 연결이 끊어진 공백 같았으면 태호는 그 공백 속에서 혼자 숨을 쉬는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똑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심장 박동을 세는 것 같아서 태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언제 가야 하는데?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혹은 눈치챘어도 모른 척하기로 한 듯 했으며 민석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모레면 더 좋고요. 내일이라는 말은 태호에게 너무 빨리 다가왔고 그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왜 자신이 이렇게 급하게 떠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아이들의 표정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며 자신의 의견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걸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서도 천장에 미세한 금이 보이는 것 같았으며 그 금을 따라 자신의 살도 어디선가부터 조금씩 갈라져 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자식들을 키우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밤새 일하던 날들,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대출받던 기억, 결혼식 때 축의금 봉투를 건네주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태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가방을 쌌고 오래된 여행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평소 먹던 약들을 넣었으면 가방을 닫으면서 이것이 정말 휴식을 위한 여행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태호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고 65년을 살아온 그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며 눈가의 잔주름들은 웃었던 시간보다 걱정했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운전하는 차에 탔을 때 뒷좌석에는 태호 혼자였고 민지와 민수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으면 태호는 그들이 정말 바빠서 못 온 것인지 아니면 오기 싫어서 안 온 것인지 구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고 창밖 풍경은 점점 빌딩에서 나무로 바뀌었으며 태호는 그 변화를 보면서 자신도 아이들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 비포장도로가 나타났고 차는 덜컹거리기 시작했으며 태호는 손잡이를 붙잡고 흔들림에 몸을 맡겼습니다. 민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핸들을 잡고 앞만 보았으며 백미러로 아버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태호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산속 깊은 곳이었고 낡은 오두막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으며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고 나무들만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열쇠예요. 민석은 태호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었고 그 접촉은 너무 짧아서 온기가 전해질 틈도 없었으며 민석은 곧바로 차로 돌아갔습니다. 태호는 민석의 뒷모습을 보았고 아들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동작에는 망설임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석아. 태호가 불렀지만 민석은 이미 차 안에 있었고 시동을 걸었으며 차는 출발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차를 태호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그 먼지가 가라앉은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며 이제 정말 혼자라는 사실이 천천히 실감났습니다. 오두막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내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침대에 앉았으며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았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 움직임을 보면서 자신도 누군가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라면을 끓여 먹었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온기가 전해졌지만 그것은 목만을 데울 뿐 마음까지는 닿지 못했으며 그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그는 핸드폰을 이리저리 들어보았지만 신호는 여전히 없었으면 이곳이 정말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자 산속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고 도시의 불빛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태호는 그 어둠 속에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온갖 소리들이 들렸으며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바람 소리, 알 수 없는 동물의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태호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고 그 속에서 작게 움츠러들었으며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휴식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자식들이 자신을 멀리 보내고 싶었던 것일까 그 의문은 밤새 태호를 괴롭혔고 답은 나오지 않았으며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고 태호는 매일 산을 내려가 신호가 잡히는 곳까지 걸어가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문자도 전화도 없었으며 그 텅 빈 화면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속 생활은 생각보다 고됐고 물을 기르려면 녹슨 펌프를 20번은 눌러야 했으며 그럴 때마다 허리가 아팠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펌프질을 했습니다. 밥을 지으려면 장작을 패야 했고 도끼를 들 때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으며 그 물집이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면서 태호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식량은 민석이 놓고 간 것들이 전부였고 라면 몇 개와 통조림 그리고 쌀 한 포대였으며 태호는 하루 두 끼로 줄였고 배가 고팠지만 언제 다시 식량을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에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산나무를 캐러 다니기도 했고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은 어려웠으며 한 번은 잘못 먹어서 하루 종일 배를 앓았고 그날 태호는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주가 되던 날 태호는 다시 산을 내려가 신호가 잡히는 곳까지 갔고 이번에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태호는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으며 마침내 민석이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그 한마디에 태호는 할 말을 잃었고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뭉개져 버렸으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아버지. 알아요. 왜 전화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귀찮다는 뉘앙스가 가득했고 태호는 그 차가움에 움츠러들었으면 자신이 지금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아직이요. 좀 더 쉬세요.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계획이 바뀌었어요. 한 달쯤이요. 한 달이라는 말에 태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손이 떨렸으며 그는 억지로 핸드폰을 붙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한 달이나? 네, 그게 어때서요? 거기서 푹 쉬시라니까요. 민석은 통화를 끊고 싶어 했고 그의 말투는 점점 빨라졌으며 태호는 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대충 대답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고 민석은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태호는 자신이 아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쁘구나. 네, 엄청 바빠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는 끊어졌고 태호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으며 통화 종료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1분 47초 그것이 아들과 나눈 대화의 전부였고 태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3주가 되었을 때 태호의 생일이 왔고 66세가 되는 날이었으며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이 모여서 케이크를 준비했을 것이고 식당을 예약했을 것이며 선물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오후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저녁이 되자 태호는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잊었거나 혹은 기억하지만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이고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으며 태호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것이 66세 생일의 전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 10시쯤 되어서야 문자가 왔고 민지에게서였으며 아 깜빡했네요. 생일 축하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태호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으며 깜빡했다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자신의 생일이 깜빡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민수에게서도 비슷한 문자가 왔고 민석은 끝까지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으며 태호는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이 되던 날 태호는 결심했고 이곳을 떠나기로 했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비포장도로를 따라 걸었으며 가방을 들고 걷는 일은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시간을 걸어서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거기서 버스를 탈 수 있었으며 태호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은 낯설었고 한 달 만에 보는 빌딩들과 사람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으며 태호는 자신이 정말 이곳에 속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고 문이 열렸으며 태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고 먼지 하나 없었으며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으며 이곳이 40년을 산 집인데도 낯설게 느껴졌고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민석이 퇴근해서 들어왔고 태호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으며 그 놀람 속에는 당황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집에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태호는 그 말투에 움찔했으며 자신이 마치 허락 없이 침입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집인데 오면 안 돼? 지금 아버지 집 아니잖아요. 제 명의로 돼 있는데. 그 말에 태호는 얼어붙었고 언제 명의가 바뀐 것인지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민석은 그 사실을 이제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아들을 보았고 민석은 눈을 피했으며 둘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언제 바뀐 거야? 작년에요. 아버지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게 명예 이전이었어? 세금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호는 기억을 더듬었고 작년 가을쯤 민석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으며 그때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고 태호는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을 빼앗기는 일이 될 줄은 몰랐고 태호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해? 일단 산에 다시 가세요. 아직 한 달 안 됐잖아요. 나는 더 이상 못 가. 왜요? 거기 좋던데요. 민석의 말투는 무심했고 마치 아버지의 고통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했으며 태호는 아들의 얼굴에서 한 점의 미안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잡고 예전에는 자신의 서재였던 곳이었으며 이제는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스들 사이에 이불을 깔고 누웠으며 천장을 보다가 눈물이 흘렀고 소리 없이 울었으며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출근하면서 말했고 그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으며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가세요. 저희도 곤란해요. 그리고 민석은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으며
태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태호는 친구 철수에게 전화했고 사정을 설명했으며 철수는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같이 지내자고 했고 태호는 고마웠으며 세상에 자식보다 친구가 더 따뜻하다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철수의 집에 짐을 풀면서 태호는 계획을 세웠고 자식들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으며 그들이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린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철수에게 말했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한번 해봐, 진실을 알아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는 세 자식을 불렀고 근처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으며 아이들은 마지못해 나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태호는 준비한 말을 꺼냈고 목소리를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세 자식은 태호를 보았고 민석은 시계를 보았으며 민지는 한숨을 쉬었고 민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는 신호였고 태호는 그걸 알았지만 계속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세 자식의 표정이 변했고 민석은 눈을 크게 떴으며 민지는 입을 벌렸고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태호는 그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했고 그 눈빛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을지 집중했습니다. 뭐가 망했는데요? 민석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으며 그것이 걱정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태호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야 200억이 다 날아갔어. 그 말이 떨어지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너무 길어서 태호는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으며 세 자식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눈빛으로 무언가를 교환했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게 뭔데요? 민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가득했으며 태호는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걱정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파트 하나 15억 정도. 겨우요? 민수가 중얼거렸고 그 말은 작았지만 태호의 귀에는 크게 들렸으며 겨우라는 단어가 얼마나 차가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석이 물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걱정보다 계산하는 표정이 역력했으며 태호는 아들이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살아야지 한 달에 150만 원 나와. 150으로 어떻게 살아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에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짜증이 섞여 있었으며 태호는 딸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아껴 쓰면 되지.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민석이 말했고 그의 말투는 아버지를 가르치는 것 같았으며 태호는 언제부터 아들이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연락을 끊었고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으며 태호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였지만 돈이 없어지자 짐이 되었고 그들은 그 짐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태호는 민석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민지에게 해도 마찬가지였으며 민수도 똑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태호는 완전히 버려진 것을 실감했으며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민지를 우연히 만났고 태호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으며 민지는 태호를 보고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고 마치 모르는 사람인 척했으며 태호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카트를 밀며 빠르게 멀어지는 딸의 모습은 태호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철수에게 말했고 철수는 분노했으며 그게 자식이냐고 소리쳤지만 태호는 오히려 철수를 진정시켰습니다. 화낼 힘도 없었고 그저 슬플 뿐이었으며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에게 문자가 왔고 오랜만에 연락이었으며 태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기대와 달랐고 아버지, 그 아파트 팔 생각 없으세요? 단 한 줄이었으며 태호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왜? 태호가 답장을 보냈고 민수는 빠르게 답했으며 제 친구가 사고 싶대요. 시세보다 높게 줄 수도 있대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호는 웃었고 쓴 웃음이었으며 2개월 만에 연락이 아파트를 팔라는 것이라니 허탈했습니다.
안 팔아. 짧게 답장을 보냈고 민수는 계속 문자를 보냈으며 아버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요?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제 친구 좋은 사람이에요 같은 내용들이었지만 태호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석에게 전화가 왔고 태호는 받았으며 민석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민수 말 들었어요. 응. 왜 안 파세요? 내가 살아야 할 집인데. 그 큰 집에 혼자 사시게요? 관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민석의 말에는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깔려 있었고 태호는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버지, 고집 그만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라 권리야. 뭐가 권리예요, 돈도 없으면서. 그 말에 태우는 할 말을 잃었고 민석은 계속 말했으며 나중에 병원비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담해야 하잖아요.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태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들이 자신을 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짐 안 될 거야. 그럼 집이라도 정리하세요. 됐어, 끊는다. 태우는 전화를 끊었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고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며 40년을 키운 보람이 이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태우는 결심했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고 생각했으며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철수에게 말했고 철수는 드디어 하는구나라고 말했으며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태우는 세 자식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우리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내용이었으면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민석 무슨 일인데요? 민지 바쁜데. 민수 꼭 가야 해요? 태우는 답했고 꼭 와야 한다. 안 오면 후회할 것이다 라고 보냈으며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고 그들은 올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을 기다리면서 태우는 준비했고 모든 증거를 모았으며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증권 계좌 내역 200억이 그대로 있다는 증거들을 챙겼습니다. 철수는 그 서류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그놈들 코가 납작해지겠네라고 말했으며 태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토요일이 왔고 태우는 요리를 했으며 자식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식탁을 차렸으며 마지막 만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고 태우는 문을 열었으며 민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역력했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그저 거실로 걸어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10분 후 민석이 왔고 그는 시계를 보며 들어왔으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장 늦게 왔고 15분이나 지각했으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세 자식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으며 태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면서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태호는 그들 앞에 섰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으며 그 침묵이 길어지자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긴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묻어났고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에 내가 뭐라고 했지? 세 자식은 서로를 보았고 민지가 대답했으며 사업 망했다고 하셨잖아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맞아, 200억을 다 잃었다고 했지. 태호는 잠시 멈췄고 세 자식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며 그들의 표정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세 자식은 동시에 태우를 쳐다보았으며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 가득 퍼졌습니다. 민석은 일어섰고 민지는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당황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으며 태우는 그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재산을 잃지 않았어. 200억 그대로 있어. 태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고 탁자 위에 놓았으며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사본이 나왔고 거기에는 수십억 원의 잔액이 찍혀 있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고 여러 건물들이 태우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증권 계좌도 있었고 주식과 채권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며 모든 것이 진짜였고 200억은 한 푼도 줄지 않았습니다. 세 자식은 그 서류들을 집어들었고 하나하나 확인했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통장 사본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부동산 등기부를 보며 고개를 숙였으며 민석은 증권 계좌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으며 태호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민지가 겨우 말을 꺼냈고 목소리는 잠겼으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왔지만 그것은 진짜 질문이 아니었고 자신들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너희를 테스트하려고. 태호의 대답은 단순했고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으며 세 자식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요? 민수가 되물었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어. 민석의 얼굴이 빨개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며 그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에는 정당함이 없었고 오히려 들킨 사람의 당황함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테스트라고 했잖아. 테스트?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 태우는 담담했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석이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계속 울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세 자식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너희가 뭘 했는지 다 봤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으며 그는 참았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연락 한 번 안 했지. 내 생일도 잊었지. 마트에서 날 피했지. 민지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마주쳤으며 그녀는 그 순간을 기억했고 아버지가 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3개월 만에 첫 연락이 집 팔라는 거였지. 아버지 걱정이 아니라 돈 걱정이었어. 민수는 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떨렸으며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너는 연락 줄이라고 했지. 내가 부담이라고 수진이가 싫어한다고. 민석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태우는 계속 말했으며 그 말들은 날카로웠지만 사실이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너희가 알고 싶었어.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태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으며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결과는 봤어. 너희는 돈을 사랑했어.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에 민지가 무너졌고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어깨가 들썩였으며 민석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주먹을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어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지만 그것은 변명이었고 태우는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면 부모를 버려도 돼? 3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죄송해요. 민수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으며 진심인지 형식인지 알 수 없었지만 태호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다들 밥은 안 먹어도 돼.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세 자식은 서로를 보았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결국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겁였고 신발을 신는 동작도 느렸으며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태호는 혼자 남았으며 식탁 위에 차가워진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 그것들은 마치 태호의 사랑 같았고 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태호는 그 앞에 앉았고 눈물이 흘렀으며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고 거실에 그 울음소리가 퍼졌으며 66세 남자의 울음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태호는 음식을 치웠고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었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물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으며
태호는 그 모든 것을 흘려보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철수가 들어왔으며 태호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안아줬고 태호는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또 울었으며 철수는 등을 토닥이며 울어 실컷 울어다고 말했습니다. 두 노인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고 위로는 말이 아니라 온기로 전해졌으며 태호는 조금씩 진정됐습니다. 후회돼? 철수가 물었고 태호는 고개를 저었으며 아니, 알아야 했어. 진실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으며 태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고 구름이 가득했으며 태호는 그 어둠을 보면서 조금 더 지켜볼 거야. 그들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일기를 썼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으며 종이에 마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받았습니다. 나도 충격받았습니다. 3개월간 그들의 모습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저 슬플 뿐입니다. 너무 슬픕니다. 일기장을 덮었고 불을 껐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으며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아무 연락도 없었으며 태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혹은 화가 나 있을 것이며 어쩌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8일째 되던 날 편지가 왔고 민지에게서였으며 태호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뜯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였고 잉크가 번진 자국들이 있었으며 아마도 쓰면서 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계속 매일 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마트에서 아버지를 피한 일,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랬을까?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돈 없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다는 게.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30년간 저를 키우셨잖아요. 밤새 일하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있을 거라고. 항상 도와주실 거라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시자. 저는 변했어요. 피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제 본 모습이었나 봐요. 너무 부끄러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된 딸이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 마이너스 민지 올림. 태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으며 딸의 진심이 느껴졌고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기는 이른 것 같았고 진짜 변했는지 확인이 필요했으며 태호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고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지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이 인터폰으로 보였으며 태호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수는 들어와서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으며 태호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고개를 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으며 코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얼굴을 보았고 아들이 정말 울었다는 걸 알았으며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나쁜 아들이었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고 태호에게 건넸으며 그 편지는 구겨져 있었고 여러 번 펼쳤다 접었다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태호는 받았지만 바로 읽지 않았고 민수를 계속 보았으며 아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 팔자고 한 거, 친구가 사고 싶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알아. 태호의 대답은 짧았고 민수는 고개를 더 숙였으며 형이랑 누나랑 짜고 한 거였어요. 아버지 집을 팔게 해서 돈을 나눠 가지려고 정말 최악이었죠. 라고 고백했습니다. 태호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고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민수는 무릎을 꿇었고 바닥에 이마를 댔으며 용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것만 알아주세요. 제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아들을 내려다보았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나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고 용서하실 때까지 안 일어나요라고 버텼습니다. 일어나 얘기나 하자. 결국 민수는 일어났고 눈물을 닦았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호도 앉았고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으며 그 침묵은 어색하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어? 네. 매일 생각해요. 제가 한 짓을. 그래서? 달라지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태우는 아들의 눈을 보았고 그 눈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으며 진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아직 믿을 수 없었고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는 걸 알았으며 지켜볼게라고만 말했습니다. 2주가 지났고 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으며 만나고 싶다는 문자였습니다. 태우는 카페를 지정했고 다음날 만났으며 민석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뺨이 들어갔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민석은 앉자마자 말했고 준비한 말을 쏟아냈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나빴어요. 동생들도 제가 부축인 거예요. 연락줄이라고 한 것도 저였고 집 팔자고 처음 말한 것도 저였어요.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알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어깨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큰아들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고 민석은 어렸을 때부터 울지 않는 아이였으며 강한 척하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모셔야 한다고 부담이라고. 알아. 저도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부담이었어요. 솔직히 돈이 없으시니까. 민석은 얼굴을 들었고 눈물 범벅인 얼굴을 보였으며 하지만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아버지 덕분이었죠. 대학, 유학, 결혼집 모든 게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힘들 때 등을 돌렸어요. 최악의 자식이었어요. 태우는 아들을 보았고 민석은 계속 울었으며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휴지를 건넸고 민석은 받아서 눈물을 닦았으며 한참을 그러고 나서야 진정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달라질게요. 꼭 보여드릴게요.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커피를 마셨으며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민석은 기다렸고 태우의 대답을 고대했으며 하지만 태우는 지켜볼게라고만 말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새 자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으며 태우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고 짧은 안부였으며 아버지, 날씨 좋네요. 오늘 저녁 드셨어요.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태우는 답장했고 역시 짧게 응, 먹었어. 날씨 좋구나라고 보냈으며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집 앞에 물건을 놓고 갔고 과일이었고 반찬이었으며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고 갔고 태우는 인터폰으로 그 모습을 봤으며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건을 내려놓고 한참 서 있다가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민석은 주말마다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고 올라오지 않았으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기다렸고 태우는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봤으며 큰아들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비가 내렸고 태우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으며 민석이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그냥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고 옷이 흠뻑 젖어가고 있었으며 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산을 챙겼고 밖으로 나갔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갔고 비가 쏟아지고 있었으며 태우는 우산을 펼쳐 민석에게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아들에게 다가갔고 민석은 태우를 보고 일어섰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태우는 우산을 민석 위로 옮겼고 자신은 비를 맞았으며 민석이 황급히 우산을 잡았습니다. 왜 비를 맞고 있었어?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내려오실까봐.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으며 태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집에 가. 싫어요. 아버지가 용서하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미 용서했어.
그 말에 민석은 얼어붙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며 정말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한 달 전에. 그럼 왜?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보고 싶었어. 태우는 민석을 안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안았으며 빗속에서 부자는 껴안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말했고 태우는 나도라고 대답했으며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태우는 새 자식을 집으로 불렀으며 이번에는 진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점심이었고 새 자식이 모두 왔으며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었고 피하고 싶음이 아니라 다가가고 싶음이었으며 태우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이번에는 태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철수가 도와줬으며 둘이서 아침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전, 동그랑땡 모두 자식들이 좋아하던 것들이었고 새 자식은 그 음식들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앉아 먹자. 태우가 말했고 새 자식은 앉았으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태우가 먼저 먹기 시작하자 그제야 따라 먹었고 갈비찜을 한 입 먹은 민지는 눈물을 흘렸으며 역시 아버지 요리가 최고예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식사 중에 대화가 오갔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으며 새 자식은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그 같은 질문들이 나왔고 태우는 하나하나 대답했으며 이런 대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석이 입을 열었으며 준비한 말인 듯 했고 동생들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의논한 게 있어요. 태우는 민석을 보았고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으며 새 자식은 서로를 보며 용기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상담 받기로 했어요. 상담? 네, 가족 상담이요, 전문가한테. 태우는 놀랐고 자식들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의외였으며 왜 갑자기라고 물었습니다. 저희 문제가 뭔지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민지가 말했고 진지한 표정이었으며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태우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자식들이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아버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라는 민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날 이후 매주 목요일 저녁은 상담 시간이 되었고 넷이 함께 상담실에 갔으며 상담사는 중년 여성이었고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서로 어색했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으며 하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3회차쯤 되었을 때 상담사가 민석에게 물었고 아버지에게 가장 미안한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으며 민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연락 줄이라고 한 거요, 그게. 제일 나빴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부담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저희가 돌봐야 할까봐. 그게 두려웠나요? 네. 제 삶도 힘든데 아버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태우를 봤으며 아버님은 그 말을 들으니 어떤 기분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슬프죠. 내가 아들한테 짐이 됐다는 게. 태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석은 고개를 숙였으며 상담사는 둘 사이의 공기를 읽었습니다. 민석 씨, 아버지가 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았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민석은 얼굴을 들었고 태우를 봤으며 아버지 없이는 제가 없었어요. 지금의 저는요. 그걸 깜빡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6회차 상담에서는 민지의 차례였고 상담사가 물었으며 마트에서 아버지를 피한 일 그때 왜 그랬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창피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돈 없는 아버지를 소개하기가. 지금은요? 후회돼요. 진짜로 그때 안아드렸어야 했는데. 민지는 울었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태우는 딸의 손을 잡았고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집 팔자고 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왜 그랬는지 설명했으며 형이 부추긴 것도 있지만 제가 동의한 거예요.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 자금이.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요? 상담사가 물었고 민수는 접었어요. 그런 식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했으며 태호는 막내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3개월간의 상담이 끝나갈 무렵 상담사가 말했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넷 달하는 평가였으며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관계는 계속 가꿔야 하는 거니까라고 조언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세 자식도 마찬가지였으며 모두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넷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고 작은 식당이었으며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고 조금씩 편해지고 있었으며 웃음도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직했어요. 민석이 말했고 태호는 어디로? 라고 물었으며 더 작은 회사요. 월급은 적지만 떳떳해요. 뒷돈 같은 거 없는 곳이요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잘했어. 수진이도 찬성했어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제가 설득했어요. 수진이는 어때? 아버지 뵙고 싶대요. 사과드리고 싶다고. 태호는 며느리를 떠올렸고 예전에는 자신을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었으며 그래, 다음에 같이 오라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아이들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애들이 다음 주에 데려와도 될까요? 라고 물었으며 태호는 손주들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데려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애들이 좋아하겠다. 민수는 조용히 고기를 구웠고 아버지 접시에 먼저 올려드렸으며 태호는 그 작은 행동에서 막내의 변화를 읽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호는 생각했고 자식들이 정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실수하고 배우며 자라는 것이며 자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일기를 썼고 이번에는 밝은 마음으로 펜을 들었으며 종이에 희망을 적었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도 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함께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기장을 덮었고 마음이 편안했으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으며 태호는 67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작년과는 달랐고 이번에는 혼자 케이크를 사지 않았으며 자식들이 모두 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민지가 전화를 했고 아버지,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모여요라는 말에 태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으며 그래, 우리 집으로 와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민석은 수진과 함께 왔으며 수진은 태호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였고 태호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으며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고 정성스럽게 포장된 그것은 캐시미어 스웨터였으며 제가 직접 골랐어요 라는 말에 태호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왔고 8살 지수와 5살 민준이었으며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자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는 소리와 함께 태호의 다리를 껴안았고 태호는 무릎을 굽혀 손주들과 눈높이를 맞췄으며 우리 지수 많이 컸네. 민준이도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는 그림을 꺼냈고 할아버지 드려요라며 건넸으며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아버지가 한가운데 크게 그려져 있었고 태호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아내 현주와 함께 왔고 현주는 처음 인사하는 것이었으며 아버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늦게 소개해서 죄송해요. 결혼하고도 한참 지났는데 라고 미안해했지만 태호는 지금 만나도 늦지 않았어 라고 웃으며 말했고 현주의 손을 잡았으며 우리 민수 잘 부탁해라고 말했습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대화소리,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활기찼으며 태호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산속 오두막에서 혼자 라면을 먹었고 아무도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외롭고 슬펐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고 태우는 그 변화가 꿈만 같았으며 이것이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저녁 준비는 모두 함께 했고 수지는 갈비찜을 맡았으며 민지는 잡채를 만들었고 현주는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은 테이블을 세팅했고 민석과 민수는 그릇을 나르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으며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형제가 이렇게 다정할 수 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고 지수가 민준을 돌보며 같이 그림을 그렸으며 그 평화로운 광경이 태호에게는 가장 큰 선물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고 긴 식탁에 모두 둘러앉았으며 10명이 함께하는 식사였고 태호는 상석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고 편안한 표정이었으며 서로를 배려하며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라며 지수가 갈비를 올려주었고 아버님, 이것도 드셔보세요라며 수진이 반찬을 권했으며 민수는 물을 따라드렸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건배할까? 민석이 제안했고 모두 잔을 들었으며 아이들은 주스로 함께했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고 아버지 67세 생신을 축하하며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축하하며라는 말에 모두 건배를 외쳤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식사 중에 민지가 말했고 아버지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라며 눈빛을 주고받았으며 세 자식이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다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큰 케이크였고 초가 67개 빼곡하게 꽂혀 있었으며 불을 켜자 거실이 촛불로 환해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를 모두 함께 불렀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컸으며 태호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길 하고 빌었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초를 껐으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면서 민수가 봉투를 꺼냈고 아버지 이거 라며 건넸으며 태호는 열어보았습니다. 여행 상품권이었고 유럽 2주 패키지였으며 아버지 평소에 유럽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함께 모아서 준비했어요 라는 민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말문이 막혔고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몰랐으며 이거 비쌀 텐데 라고 말했지만 민석은 괜찮아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민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고 이번에는 두툼했으며 태호는 열어보았습니다. 통장이었고 태호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잔액을 보니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라고 묻자 세 자식이 동시에 말했고 효도 통장이에요. 앞으로 매달 저희가 조금씩 넣을 거예요. 아버지 용돈으로 쓰세요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태호는 눈물이 났고 참으려 했지만 흘렀으며 너희들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자식이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고 넷은 얼싸안고 있었으며 수진과 현주도 눈물을 닦았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왜 울어요? 라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그저 웃으며 행복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고 아버지 저희가 또 의논한 게 있어요 라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무슨 말일까 궁금했고 세 자식의 표정이 진지해서 긴장했으며 민석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말이에요. 그 말에 태호는 몸이 굳었고 또 그 이야기냐 싶어서 불편했지만 민석은 태호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희 상속 안 받을 거예요. 뭐? 아버지가 다 쓰세요. 여행도 가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기부하고 싶으시면 기부하시고. 민지가 거들었고 저희는 각자 알아서 살 수 있어요. 아버지 재산 없어도요라고 말했으며 민수도 네, 저희가 번 돈으로 살 거예요. 당당하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태호는 믿을 수 없었고 6개월 전만 해도 집을 팔라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재산을 포기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이 변화가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그들의 눈을 보니 진심이었습니다. 너희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민석이 대답했고 저희 깨달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라고 말했으며 200억 때문에 아버지를 잃을 뻔했어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태호는 세 자식을 보았고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으며 모두 같은 눈빛이었고 진심과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알았어, 고맙다라고 말했으며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고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으며 어린 시절 추억을 꺼냈습니다. 민석이 초등학교 때 시험 0점 맞아서 혼났던 일, 민지가 중학생 때 머리 염색하려다가 들킨 일, 민수가 고등학생 때 밤늦게 들어와서 야단 맞던 일 모두 웃으며 떠올렸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소중한 시간들이었으며 태호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식들이 자라온 과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모두 일어섰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으며 태호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한 명씩 안아주었고 손주들도 안아주었으며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는 민지의 말에 그래, 기다릴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을 때 태호는 거실을 둘러보았고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선물들이 놓여 있었고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태호는 생각했고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으며 산속 오두막에서 혼자 울던 자신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고 자식들에게 완전히 버려졌다고 생각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고 자식들이 돌아왔으며 진심으로 변했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것이 자신의 거짓말이었다는 게 아이러니했지만 태호는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했으면 그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진실을 모를 뻔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쓰려고 펜을 들었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려 했으며 하지만 쓸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한 줄만 적었고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라는 문장이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기장을 덮었고 불을 껐으며 어둠 속에서 미소 지으며 잠들었고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고 태호는 70세가 되었으며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시간들은 모두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매주 만났으며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모였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전화기는 자주 울렸으며 문자는 끊이지 않았고 손주들의 사진이 매일 카톡으로 날아왔습니다. 민석은 새 회사에서 잘 적응했고 승진도 했으며 정직하게 일한 결과였고 그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진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그녀는 이제 태호를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대했으며 명절 때마다 먼저 연락해서 아버님 뵈러 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의 딸 수진 11세는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고 주말마다 태호의 집에 놀러와서 함께 요리를 했으며 할아버지 나중에 요리사 될래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열었고 작은 카페였지만 손님이 많았으며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었고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그림을 잘 그렸으며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선물하는 것이 취미였고 태호의 집 벽은 손녀의 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8살이 되었고 활발한 아이였으며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오늘 뭐 해요? 라고 물으며 함께 놀기를 원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IT 회사를 차렸고 직원이 5명뿐이었지만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정직하게 사업했고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현주는 둘째를 임신했고 이제 6개월째였으며 태호는 증손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렜습니다. 민수의 첫째 아들 준서 3세는 태호를 보면 하바지 라고 불렀고 아직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태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소리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태호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고 벚꽃이 만개했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고 민석이었으며 아버지, 지금 시간 되세요? 라는 질문에 응, 왜? 라고 답했습니다. 갑자기 보고 싶어서요. 제가 지금 갈게요. 30분 후 민석이 도착했고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회사에서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태호 옆에 앉았고 한참 말없이 벚꽃을 보다가 입을 열었으며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큰 계약 성사시켰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근데요, 계약금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뭘? 3년 전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민석은 태우를 받고 눈빛이 진지했으며 그때 저는 돈만 생각했어요. 아버지 재산, 집, 그런 것들만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라고 말했습니다. 뭔데? 아버지예요. 가족이고요. 오늘 계약 성사시키고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돈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태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고 많이 컸구나라고 말했으며 민석은 네, 아버지 덕분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둘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고 벚꽃을 보았으며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여름이 왔고 태호는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갔으며 제주도였습니다. 세 가족이 모두 함께했고 15명의 대가족 여행이었으며 시끌벅적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돗자리에 앉아 수박을 먹었으며 태호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으며 이것이 진짜 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펜션에 모여 바비큐 파티를 했고 민석과 민수가 고기를 구웠으며 민지는 샐러드를 준비했고 며느리들은 테이블을 세팅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반딧불이를 잡으려 했으며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했고 고기 굽는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대화소리,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모니를 이뤘으면 태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건배해요. 민지가 맥주잔을 들었고 모두 따라 들었으며 우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에 감사하며라는 말에 모두 건배를 외쳤습니다. 태호는 맥주를 마시면서 생각했고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그 거짓말을 하기를 잘했다고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고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들고 어른들만 남았을 때 민수가 물었고 아버지 후회하세요? 그때 그 거짓말이라는 질문에 태호는 고개를 저었으며 아니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야. 너희의 진심을 그리고 내 잘못도. 아버지 잘못이요? 응, 너희를 돈으로만 사랑한 것. 원하는 건 다 사주고 필요한 건 다 대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민석이 고개를 저었고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태호는 최선이었지만 방향이 틀렸어. 물질보다 마음을 더 나눴어야 했는데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잘못했어요. 받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민지가 말했고 이제는 달라요. 저희도 주고 싶어요. 아버지께라고 덧붙였으며 태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받고 있어. 너희의 변화, 진심, 사랑. 그게 다 선물이야. 넷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말했으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별이 더 밝아졌고 바다 소리가 들렸으며 그 소리를 배경으로 가족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가을이 왔고 태호는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결과는 좋았습니다. 의사는 70세치고 정말 건강하세요라고 말했고 이대로만 유지하세요라고 조언했으며 태호는 기뻤습니다. 자식들에게 결과를 알렸고 모두 안도했으며 아버지 100세까지 사셔야 해요라는 민수의 말에 웃으며 그래 노력해 볼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으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태호의 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고 모두 모였으며 트리를 함께 꾸몄습니다. 아이들이 장식품을 달았고 어른들은 조명을 설치했으며 완성된 트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에는 선물 교환을 했고 태호는 모두에게 손수 쓴 편지를 선물했으며 각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는 태호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민석에게 쓴 편지에는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도 배웠단다. 사람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적혀 있었고 민지에게는 내 용기가 대단해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데 넌 해냈어. 고맙다라고 썼으며 민수에게는 막내지만 가장 솔직했어. 내 정직함이 가족을 구했단다라 사랑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세 자식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고 손주들은 왜 울어요? 라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행복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으며
그날 밤 모두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모두 잠들고 태호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을 때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태호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했고 배신을 확인했으며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진실에 도달했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성장했으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태호는 생각했습니다. 200억이 있어서 부자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부자라는 것을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일기를 쓰기로 했고 펜을 들었으며 종이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70세의 겨울 마지막 일기를 씁니다. 3년 전 거짓말을 했습니다. 200억을 잃었다고. 자식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이제 압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200억보다 더 큰 재산을 가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재산을, 사랑이라는 재산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이 거짓말에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진실로 이끌었으니까. 행복합니다. 정말로. 일기를 마쳤고 펜을 내려놓았으며 창밖에 눈을 보았습니다. 새하얀 세상이었고 모든 것이 깨끗했으며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미소 지었고 불을 껐으며 침대로 갔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아이들에게서 문자가 올 것이고 주말에는 손주들이 놀러 올 것이면 다음 주에는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을 것이고 그 모든 순간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았고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으며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았고 많은 일이 있었으며 고통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는 70세 노인의 평화로운 밤이었고 그의 꿈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